고전 소설이고요. 이생 중심 인물입니다. 이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 담을 규 넘어갑니다. 전 소설. 다시 이생이 담을 규 넘다. 전 소설. 이생이 담 넘어가서 최씨 여자 만난 이야기. 특히 이 소설에서의 장, 담이라는 건 각종 사회적인 제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담 넘어서 자유연애하는 거거든. 고려시대 사람인데요. 이 시절엔 엄청 용감했었던 거거든.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을 다룬 전기소설. 무슨 말이야? 비현실적이라고. 왜 비현실적이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만나서 사랑할 거거든요. 서사갈래, 그러니까 소설. 이 지닌 특징에 주목해서 작품을 생각해보자. 송도의 국학에 다니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립학교야. 송도의 국립학교에 다니는 이서생은 중심인물. 잘생겼어. 공부도 잘해. 애가 좀 찌질하고 소심한 면이 있어서 그렇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 중심인물.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최여인 성격 어때? 적극적이야. 내 인생 내가 결정할 거거든. 능동적이야. 내 인생 내가 결정할 거야. 주체적이야. 상대적이기도 하고 절대적이기도 한데 이 이생 요 남자는 좀 소극적이야. 애가.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자유연애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시절에는 아버지가 정해주는 짝하고 결혼해서 그냥 애 낳고 살면 되는 거거든. 사회 관습에 이미 저항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는 중간에 대사 뭐라고 나오냐면, 야, 너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밤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더라? 너 여자 만나는 게 분명해. 너 돌았? 너 지방에 내려가서 그냥 공부해. 라고 해서 그날로 지방으로 그냥 보내버려. 이렇게. 여기까지. 한 번 만났고 한 번 헤어졌어. 됐을까? 만나고 헤어지는 게 3번 반복될 거예요. 이 소설은.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간다. 이생 사실 마음에 안 들어. 가면서 전데요, 아버지가 빨리 지방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는데 인사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편지라도 써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 그래서 최여인은 그냥 갑자기 맨날 밤에 오던 애가 안 오니까 시름시름 상사병에 걸리는 거지. 상사병에 걸려 있으니까 최여인의 부모가, 딸, 엄마 아빠가 들어줄 테니까 뭔지 얘기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 알았어. 엄마 아빠만 믿어. 최여인을 혼일시키려 하지만 이서생의 아버지는 꼴보기 싫어. 이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아직은 공부 중이지만 엄청 똘똘해서 나중에 큰 벼슬 할 거거든.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나 최여인의 설득,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서생과 최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어떻게? 2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거지. 괜찮을까? 최여인의 부모는 어때? 아주 개방적인 성격이야. 딸이 혼인하기도 전에 집으로 남자 불러서 밤에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도 괜찮아 딸,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줄게 얘기니까.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정난이 일어나자, 이거 실제 사건이죠. 소설인데 실제 사건이 나타난다? 사실성을 부여해준다.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씨 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2번째 이별. 밑에 홍건적의 난은 실제 일어났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됐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성을 부여해 줍니다. 라는 것들.
그러면 선생님, 이 홍건적의 나는 시간적 배경이고 송도는 공간적 배경인데 송도는 실제 있는 공간인가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쓸까? 이 소설은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난다. 구체적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난다. 그래서 사실성을 부여해 준다. 오, 그럴듯한데 이야기. 내려갈게요. 한편 이 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간다. 아, 요 중간 부분에 뭐 있냐면 홍건적 중 하나가 최씨 여인을 겁탈하려고 하니까 나를 죽여라 이 호기야 내가 늑대와 이리의 밥이 될지언정 너 같은 개돼지의 짝이 되겠느냐. 그래서 홍건적이 이 여자를 팔다리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흩어서 죽여놓습니다. 그 장면이 있어. 이렇게.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적일 뿐이다. 폐허가 된 최여인의 집을 묘사했다. 근데 우리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쓸해 쥐가 우글거려 시각 새들이 지적일 뿐이었다 청각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집을 묘사한다. 참담하고 쓸쓸한 심정.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겨들고 길게 한숨을 쉬며 소극적이야. 보통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 혹시라도 나의 아내가 살아있나 하고 미친듯이 돌아다니면서 아내 찾으러 다녀야지. 그냥 앉아서 질질 짜고만 있어.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니 완연한 한바탕 꿈과 같았다. 뒤에 문제가 있었나? 기억. 인생 한바탕 꿈 같아요. 일단 정답은 4번. 일장춘몽. 일취지몽. 한단지몽. 노생지몽. 인생 진짜 짧더라. 늙은이들의 잠처럼. 여옹침. 이거 전부 다 똑같은 뜻입니다. 인생 한바탕 꿈 같았어. 이렇게 할게요. 계속 또 이어서 봐야지. 다 봤나? 뭐요? 여기지. 밤중이 되자 거의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비현실적인 사건을 위한 배경, 환상적인 분위기, 환상적 분위기. 여러분 천녀유원 알아요? 알 리가 없지. 아무튼 그냥 그런 분위기야. 예쁜 귀신 나오는 분위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의 있었다. 죽었는데 전기적 요소.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반가움이 앞서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을 했다.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이 앞섰다. 결국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겠구나. 비극적 결말은 뭐야? 이 둘 사이의 영원한 이별. 괄호 열고 세 번째. 첫 번째 이별은 극복을 했어. 아버지의 반대. 두 번째 이별, 황건적으로 인해서 죽은 거는 극복을 했어. 근데 세 번째, 죽음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는 극복이 안 돼. 이렇게. 부인은 어디를 피란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소?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잠깐 볼까요?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 소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현실 세계, 후반부는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요 중간에 뭐가 있었던 거야? 홍건적의 난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 홍건적의 난을 중심으로 전반부, 후반부.
내용상의 특징, 역사적 사건을 반영합니다. 서사 구조가 반복됩니다. 만남, 이별, 재회까지 있는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만남과 이별이 곱하기 3, 3번 반복이 됩니다. 적극적인 인물입니다. 주인공이 당대의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 사랑을 쟁취합니다. 라고 하지만 주인공 중에서도 이생보다는 최 씨가 훨씬 더 적극적이야. 능동적이고. 이생과 최여인의 만남 1, 2. 요 내용은 다들 아실 거고 다음 그냥 여기에다가 쓸까요? 세 번째 산 이생과 love 죽은 최씨의 만남 이별 옆에다가 또 쓸까? 삶과 죽음의 경계는 극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이별 요렇게 이야기가 흘러갈 거다. 수혁이 나중에 부인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귀신 돼서 돌아와서 저랑 다시 같이 살래요 하면 어떡할 거야?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이야기했다.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여인의 이야기를 직접 인용할 거고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너와 어떻게 살았었는지라고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 죽은 여자야 라고 하고 고백을 하고 근데 나랑 같이 한번 사볼래? 살래? 라고 제안을 하는 내용.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육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예법을 배워서 규중의 법도 쉽게 이야기하면 여성이 할 일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요 구절을 통해서 당대 남자와 여자는 이랬어야 하는 거구나. 남녀의 어떻게 사회적 인식이 엿보이는 대사지. 남자는 밖에 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만 해. 세상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네 궁금해할 필요 없어. 얘기하는 거. 그러나 난군이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다만을 엿보게 되자 이 소설의 제목과 관련된 부분 저는 스스로 몸을 바치고 꽃 앞에 한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내용은 뭐였을까요? 우리 영원히 사랑하기로 해요.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에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마치 부부로서의 정을 느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죠. 운우지정 사세 일에 형세가 이렇게 흘러가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은 뭐예요? 우리가 이별했었던 거. 부끄러움은 나 혼자 죽었어. 혹은 아버지 허락받지 않고 자유연애했었던 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이 얘기.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어찌 황건적의 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구렁에 넘어지다 비유적 표현으로 죽다 이런 뜻이네. 끝내 이리 같은 놈, 황건적 한 놈에게 정조를 잃지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성, 운명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인정으론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죽게 되어 있었던 게 아마 저의 운명이었나 봅니다. 운명론적 세계관. 그리고 당대 사람들의 또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정조를 잃지 않았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즉 자신의 목숨보다 정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당대의 가치관. 저는 요건 좀 틀렸다고 봐요. 어쨌든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당대의 가치관. 저는 낭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었습니다. 최씨 자신을 비유한 표현이죠.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을 의지할 곳이 없어 한스러웠습니다. 너무 한이 맺혀서 저승으로 가지도 못해. 의리는 중요하고 목숨은 가볍다. 이것도 역시 당대 사람들의 가치관.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도 다행이었습니다. 누가 산산조각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져 썩은 창자에만 맺혀져 있을 뿐이니 내 한이 뼈에 새겨졌어요. 각골통한.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졌으니 저 이 소설 처음 볼 때 이게 비유적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유적 표현이 아니야. 진짜야 이게. 이 여인의 시신이 그냥 길에 흩어져 있어. 생각하면 옛날의 즐거움. 옛날의 즐거움은 뭐 이생과 최씨가 함께 살던 부부로서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옵니다. 흥진비례. 즐거울 흥, 다할 진, 슬플 비, 올래. 즐거움이 끝나면 슬픔이 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서 불어와서 제 환신이 이승에 돌아왔습니다. 전기적 요소. 뒤에 얘기 나올 거지만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서 불어왔다라고 해놨을 때 하느님이 최씨 여인한테 너 그동안 지은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서 왔어? 너랑 같이 살던 이생이도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네? 서류에 보니까 너 한 2년 있다가 와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좋아. 일찍 온 김에 착하게 살았으니까 얘 딱 2년 너 놀다 와라 라고 기회를 준 거거든. 이렇게 그 얘기가 또 뒤에 나올 거예요. 낭군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몸. 불교적.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 옛날의 맹세, 부부로서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낭군께선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준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낭군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남편, 나 죽었어. 귀신이야. 나랑 그래도 같이 한번 살 거야? 이 서생은 기쁘고 또 고마워서 그것이 본디 나의 소원이요 하며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고 끊어. 이제 여기가 어디? 세 번째 만남이 확실히 이루어진 부분인 거지. 집안 재산에 미치자 여인이 말했다. 엄청 치밀한 여자야 이 여자. 조금도 잃지 않고 어느 산골짜기에 숨어두었습니다. 오. 지금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습니다. 요건 부부가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사자성어도 따로 있어요. 운우지정. 이튿날 여인은 이서생과 함께 매장한 곳을 찾으니 근데 너무 궁금하지 않냐? 이거 낮에 갔을까? 밤에 갔을까? 그치, 왠지 밤일 것 같지. 이 여자 죽은 여자니까. 그냥 그런 생각 해봐요.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서 찾아봤지. 요즘 금 1g에 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 한 12만 원인데 10만 원 정도로 할까? 은행에서 보는 요만한 거 납작한 게 1kg짜리거든. 영화 인디아나 존스 막 이런 데서 보면 이게 큰 게 하나에 한 10kg짜리라고. 이렇게
한 두 덩어리만 있었다고 칠까? 그러면 20kg 곱하기 1000g, 일십, 백천 곱하기 10만 원이면 얼마야?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한 20억 정도 있어. 괜찮은데? 난 지금 너무 세속적이니? 이렇게 한 20억 정도를 땅에서 꺼낸 거지. 우후. 그 둘은 부모의 해고를 거두고 금운을 팔아서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고 체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효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아, 당대 사람들, 당대인 땡땡 효 중요해.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엔 여인 덕분에 부모님 제사 지낼 수 있어서 여인 덕분에 얘 사람 구실할 수 있었던 거야. 다음 페이지. 윗글에 나타난 사상적 배경 빨간색 별표. 유교 정절을 중요하게 여긴다. 불교 3세 두 사람의 재회가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불교의 무상관. 도교 죽은 여인이 환생하여 이서생과 재회한다는데 죽은 여자가 환생하는 게 왜 도교예요? 라고 하면 옛날 도교하고 관련된 서적에 보면 죽은 여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선녀됐다가 잠깐 지상 내려오고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 도교 책에. 그래서 이 소설은 유불선 정신을 아울러 포섭했다. 유불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야기 역시 유불선 세 가지가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소설 또 찾으세요라고 하면 김만중 아저씨가 써놓은 구운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품에 나타난 전기성, 비현실성 하나밖에 없지. 죽은 여인이 환생해서 나타나는 것. 에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땡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사랑은 죽음도 극복하는구나. 더 애절한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남녀 간의 간절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자. 너무 졸리고 눈이 감기면 앞으로 와. 올 생각 없으면서 대답은 잘해줬어요. 저런 대답이 엄청 고마운 거거든. 최여인의 환생이 갖는다. 사랑을 다시 성취하는 작가의 의도.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현실 세계에 저항한다.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왜 그러냐면 이 소설을 쓸 당시에 김시습도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었거든. 내가 쓴 소설의 여인도 죽음을 무릅쓰는데 좋아, 나도 한번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지. 전기소설, 비현실적인 소설이 나타납니다. 작가의 개성과 사상이 드러나고 변화의 폭이 넓어. 제한이 없어. 진짜 사실적인 드라마면 죽으면 끝이어야 되거든. 근데 죽어도 다시 올 수 있는 거지. 사회 상황 등 인생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소재로 합니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여자 사랑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못 이룬 사람일 수도 있고 뜻을 펼치고 싶은데 펼치지 못했었던 강직한 선비일 수도 있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나라 지키다 죽은 장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재의 폭이 다양한 거지. 다음 페이지. 그 후 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았어. 피란 같던 노복들도 찾아왔지. 인간 세상에 일을 완전히 잊고 친척과 손님의 좋은 일, 나쁜 일, 뭐 예를 들면 결혼식에도 안 가, 장례식장에도 안 가,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고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겁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자성어 두문불출. 이 두문불출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사자성어예요. 고려 말에 고려를 따르던 신하들이 조선을 못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저기 한양 근처에 두문동에서 그냥 마을 문 걸어 잠그고 살아. 어느 날 밤에 이방원이 찾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짜증나니까 빨리 나와, 용서해 줄게.
아무도 안 나가. 마을에 불을 질러라. 그래서 다 태워 죽여. 나오지 그랬어.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물론 맨날 이런 구절 나오면 그러던 어느 날 하면은 항상 뭐 나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다. 혹은 사건이 전환됩니다. 여인이 이 서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 그렇지, 얘네 3번째 만나 있잖아 지금. 자유연애 한 번 했고, 아버지 반대 무릅쓰고 또 만났고, 죽었는데도 다시 만났고, 3번 만났지.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즐거움이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옵니다. 호사다마. 하지만 앞에서 했었던 거 한 번만 더 할까? 즐거움이 다하니 슬픔이 옵니다. 흥진비례. 목 놓아 울었지. 왜 그러시오? 저승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얘는 빨간색. 3번째 시련. 다음, 당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든 다 이길 수 있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만큼은 어떠한 사람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극복할 수 없고 인간이라면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걸 이길 수가 없어. 저와 연당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1. 전생에 아무런 죄악이 없어서 2.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난군을 배워 시름을 풀게 했습니다. 1과 2가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대. 어머, 하느님께서 하느님 동그라미 초월적 존재의 개입을 통해 초월적 존재의 개입을 통해 두 인물들의 사랑을 일시적이나마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쓸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빨간색, 저승길은 피할 수 없어요. 똑같은 말, 요거지. 12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옥루춘곡 노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서생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옆으로 왼쪽 잠깐 오죠. 이 최여인이 부른 노래는 어떤 겁니까? 내가 목숨을 잃었다. 너와 이별을 했다. 내 신세 처량하다. 찾아온 이별. 3번째 이별에 대한 슬픔이 담겨 있다. 옆에. 밑에 노래에 등장하는 무산선녀는 뭐 얘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 죽어서도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 거예요. 포에버. 도적대가 밀려와서 황건적 처참한 싸움터에서, 여기에서는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인 개성 정도 되겠지. 몰죽음을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원앙 이서생과 최여인이고, 대부분의 책에서는 그냥 최여인만 얘기해줘요. 근데 둘 다 맞아.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누구 거? 최여인 거.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의 그 유혼, 떠도는 영혼은 하소연할 것도 없네. 슬프구나. 정서를 직접 드러냈다. 이 내 몸은 무산선녀가 될 수 없고 영원히 머물 수 없고, 깨진 거울이 갈라지니 다시 이별을 하니, 여기에서의 깨진 거울이 갈라진다. 3번째 이별.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에 소식조차 막히리라. 저승과 이승 사이의 거리감.
드러낸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뭐 우리 영원히 이별. 영원히 이별 안녕. 다음 페이지. 이 작품에 나타난 전기소설의 특징. 주인공이 잘생기고 예뻤어. 제자, 가인. 비현실적인 사건이 있고요. 한문 문어체 이야기를 합니다. 구어체 아니다. 뭐 이렇게. 아유, 누가 평소에 말할 때 이렇게 말해. 이런 표현들이 많다. 삽입된 노래의 기능. 빨간색 별표.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시는 어쨌든 짧잖아요. 여운을 준다. 노래를 부르는 거지. 낭만적 분위기. 뮤지컬 보면은 이제 우리 영원히 굿바이 하면서 클라이막스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거지. 뮤지컬 좋아해요? 그래? 나랑은 확실히 안 맞는 것 같다. 별 감흥도 없고. 그래. 얼마 전에 노틀담드 파리를 보고 왔었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만 나오니까 나 중간에 잠깐 졸았어. 오. 서사적인 기능. 이제 우리 영원히 헤어질 거예요. 안녕 남편. 일단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홍건적인 안 중심으로 얘기해 주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영원히 이별할 거다. 서사적 전개 속에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 단조로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어디 있냐면 어디 있을까? 요거 두 개 있죠. 방금 체크한 건 소설 속에 시가 들어간다. 어떤 작품 무슨 내용이든 상관없어. 이 두 개는 무조건 맞는 얘기. 이렇게. 어떤 소설이든 소설 속에 시가 들어간다. 그럼 저거 무조건 맞는 얘기. 결말 부분에 나타난 작가의 생사관이라고 하지만 사실 당대 사람들, 당대인의 가치관, 죽음은 극복할 수가 없어. 잠깐 머물 수는 있지. 하지만 결국 헤어져야 돼. 라는 작가의 생사관이 드러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제 이 서생은 그래? 안녕 즐거워서 곱게 보내주나? 아니지. 노래를 한 곡조 부를 때마다 눈물의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 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머, 여자만 지조절개를 지키는 줄 알았더니 남자도 지조절개를 지키는 거야. 즉 남녀 간의 지조절개는 남녀 모두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서리법. 지난번 난리를 겪고 난 후 친척과 노복들이 서로 각각 흩어지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모 당신이 아니었으면 누가 장사를 지낼 수 있었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예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 장사 지내야 했는데 이러한 일을 모두 내가 아닌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종스럽고 효성이 지극하고 인정이 두텁기 때문이니 감격했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했소. 나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자책감. 이런 것들. 부인이 이승에서 오래 살다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게 어떻겠소? 여인이 대답했다. 난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이거 계속 빨간색 칠하고 있죠?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어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명확합니다. 만약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여 미련을 갖는다면 저승의 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죄만 저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난구님에게도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나만 혼나는 게 아니라 너도 혼나. 괜찮겠어? 괜찮다고 해줬어야 되는데.
다만 저희의 유골이 내가 이승 꼴배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직까지 최여인의 시신을 수습해주지 않았어. 이렇게 몇 년을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이게 최여인의 유언입니다. 유언. 두 사람은 맞아보며 눈물을 흘리고 잠시 여인을 마치고 안녕 말을 마치자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것도 역시 전기적 요소지. 사람이 연기처럼 사라져.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고를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 후 서생은 아내를 지극하게 사랑한 나머지 병이 되어 2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비극적 결말.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밑에 볼게요. 이야기 밖에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한다라 그랬는데 이야기 밖에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다른 말로 후일담 형식. 이 교과서에 이 작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에서는 후일담 형식, 또 어떤 출판사에서는 설화적 결말 처리.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밖에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설의 비극적 결말에다가 빨간색 체크해 놓은 이유는 뭐냐? 대부분의 고전소설은 행복한 결말이거든요. 대부분 고전소설하고 대부분의 고전소설과 달리 이 소설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참아. 또 쉬었다가 여러분들 논리이야기, 이생규장전 문제 푸실 시간 될 거예요.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 접동세 문제도 같이 끼워놨으니까 그거 풀 시간 있어. 밑에 이생규장전은 비극적 결말입니다. 비극적 결말이에요. 불교적 세계관과 부정적 현실인식. 세조의 왕위 찬탈, 사육신의 죽음 이후 벼슬하지 않고 지냈던 김시섭. 김시섭은 죽진 않았지만 살아있었던 사육신이야. 생육신이야, 생육신. 살아있던 신하들은 시체를 다 찢어가지고 한강 모래변에다 흩어놨거든. 저 시신을 건드리기만 해도 똑같은 죄로 처리하겠다 라고 해놨는데 김시섭이 그냥 술에 끌고 와서 시신 수습해서 무덤 만들어 줘. 목숨 걸고 한 거야. 그렇다고 죽었냐? 또 그 정도까지는 안 했고 이렇게 뭐 아무튼 그랬다. 어디가 있냐? 어쨌든 목숨 걸고 세조한테 저항하는 거잖아요. 이 주인공들은 이것저것에 계속 저항하는 거지. 그래, 현실에 대한 저항을 작품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대부분 고전소설은 막 중국 배경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람 등장시켰다. 적극적이고 욕망을 긍정하는 인물들이 나온다. 왕도 정치가 드러난다. 유불선 도교의 통합을 지향했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러한 분위기로 소설을 많이 쓰셨다라고 확인. 다음 페이지. 다 했어. 최여인과 이생의 만남 됐어. 만나고 헤어지면은 왜 자꾸 그런 구성을 썼을까요? 만남과 이별의 반복을 통해 감정도 깊어지고 비극도 강조가 되고. 이생과 최여인의 특징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둘 중에 한 명 물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최여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근데 어떤 인물인지는 다 알아. 그냥 아는 얘기 써놓은 거밖에 없어. 이 작품의 소설적 특징, 갈등이 있어. 자아와 세계의 갈등, 소설 갈래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은 싸움 구경, 불구경. 이렇게 소설인데 싸움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면 뭐 부조리극이라고 해서 연극인데 갈등 구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극을 애초에 이름이 부조리극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 거야.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련이 있는데요. 내용은 다 아실 테고 요렇게 잘라서 두 번째 시련까지가 전반부. 그 다음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 게 후반부. 요 중간에 걸쳐지는 사건이 홍건적의 침입을 기점으로 전반부, 후반부가 나뉩니다. 이 서생의 특징과 최여인의 특징 바로 앞 페이지에 있었고요. 다음 이 소설에 노래가 삽입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전의 경험, 사건, 처지를 압축적으로 제시, 저는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라고 해드렸고 슬픔을 절실하게 표현한다. 인물의 심리를 전달해준다.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서사적 단조로움을 피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서술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세 가지는 쓰실 수 있어야 될 테고 뭐 그렇지 뭐. 전기적 요소는 이미 다 알지. 에이,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 그냥 이 소설은 전기적 요소가 있다. 그 정도. 하지만 얘는 네모쳐 놓으셔야 되겠네. 전기적 요소를 활용한 이유. 재밌어. 주제, 남녀 간의 사랑 더 잘 드러나. 인물들의 대응 양상. 나는 니들한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를 좀 더 극적으로 나타내. 누가 봐도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애랑 싸우는 거랑 절대 이길 수 없는 애랑 싸우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랑 어떤 게 더 감동적일 거냐 이야기인 거지. 다음 페이지. 이생규장전은 설화가 아니라 소설로 분류가 될 겁니다 라고 해놔서 일단 첫 번째 즉 이 4번 문제는 뭐냐면요 설화와 소설을 구분할 수 있나요 이야기인 거고 어디 있을까 소설이라고 이야기해 주려면 인물들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갈등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아와 세계의 갈등 정도가 드러나줘야지 갈등이 잘 드러나야 돼 라는 것들 확인. 그 갈등에서 이기던 지던 상관은 없어. 갈등이 잘 드러나냐 갈등의 원인, 갈등의 주체, 갈등의 양상,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 건지 확인을 하시라.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고요. 뒷페이지 빈칸 나와 있는 거 잘 보시면 되겠고 네. 요거 있죠. 채원이는 여기 잘 봐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전기소설의 특징이라고 해서 따로 나타나 있는 출판사가 없어. 이거 말고는 다른 출판사에는 저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쟤는 그냥 좀 외워놓는 게 속편할 수도 있다 라고. 일단 정지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여기도 빈칸 좀 채워 놓으세요. 빈칸이란다. 빨간색 체크. 저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됐고 더 읽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 우리 운영전 했는데요. 그래요. 운영전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되지. 일단 정지.